별의 눈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 별이 나의 내면 가슴 속에 새겨진다 하고 있죠. 별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별은 자신이 지향하는 내면 세계와도 연결된다고도 했죠. 그러니까 별이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화자가 여러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별을 이제 다 못 센대요. 못 센다. 난 다 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센다. 한계죠.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불가능하구나. 별을 다 셀 수 없구나. 또 앞에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라고 얘기했죠. 아, 내 걱정 다 없앨 수 있었는데 내 걱정 다 없애지 못하는구나. 이런 면에서도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한계가 오느냐? 첫 번째,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아침이 오면 별이 보이지 않죠? 그래, 나 셀 수 없어. 보통 이런 거 현실적 제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대로 시간의 제약. 나 별 못 세는 이유는 내일 밤이 남았기 때문에 못 세. 무슨 소릴까요? 내일 밤에도 나 별 바라봐야 되거든? 나 별 세야 되거든? 자, 그런데 내일 밤이 남 까닭이요. 이 구절을 참고서에서는 이제 마음이 여유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여유로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화자의 어떤 고독함, 쓸쓸한 시도 밤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에요. 내일 밤에도 화자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내일 밤도 여전히 외롭고 쓸쓸할 거야. 그래서 내일 밤에도 이런 걱정들 잊기 위해서라도 내일 별을 또 세야 될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마음의 여유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 참고서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데 선생님은 어색하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닐까. 청춘, 젊음, 화자에게 있어서 청춘, 물론 젊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상당히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청춘의 때거든요. 즉 청춘은 수없이 많이 시도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 연에서 화자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 저 밤하늘의 별 다 셀 수 있을 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막상 별 나 세보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네. 한계가 있구나. 당장 곧 아침이 올 거야. 이제 별이 보이지 않잖아. 사라져 버리잖아. 내일 밤 또 올 거야. 밤이라는 시간, 난 내일 밤이 돼도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걱정이 많겠지. 그래, 내일 밤에 또 별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견뎌볼 거야. 지금 나 청춘의 시기, 청춘이라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청춘이라서 너무나 힘들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겪고 있고 청춘의 시기에 난 방황을 너무 많이 해. 너무 힘들어. 청춘이라서 더 외롭고 쓸쓸한 거. 그럴 때마다 나 저 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들을 이겨내 볼래. 이렇게도 한번 선생님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저 별들을 보면서 이제 떠올렸던 것들인데 먼저 별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법이 있고 또 추억, 사랑, 쓸쓸함, 다음 년에서 이제 이름들 이렇게 나열,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 별 하나의 땡땡과 별 하나의 땡땡과 이렇게 문장 구조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백구법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이게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자가 그리워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가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빠지는데 우리 독자들은 화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화자가 많이 외로워하고 있구나.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추억, 사랑, 쓸쓸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 씌워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한 시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쓸쓸함? 보통 쓸쓸함, 외로움, 쓸쓸함 뭐 이런 거 부정적 의미 아닐까? 여기에서의 별 하나의 쓸쓸함은 앞에 사랑과 연결지어 보았을 때 아마도 이별과 관련된 쓸쓸함일 것이고 화자에게는 그 사랑했던 감정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그 이별 그리고 이별 후에 오는 쓸쓸함의 감정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어떤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별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화자의 다정한 성격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겸, 오 이런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이분. 평범하고 일상적인 존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화자의 태도, 성격, 가치가 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폐경호 기억나시죠? 유년 시절 북한도에서 만났던 중국 소녀들의 이름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작은 존재들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면서 아주 섬세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다 약간 흔한 동물들이죠. 그리고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화자가 동경하는 시인, 닮고 싶은 시인들인데 이들의 삶 역시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추앙받는 시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들 너무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오역 다시 한번 형식의 변화를 통한 강조가 있다. 행의 길이가 길어지면 읽는 호흡, 또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이제 산문의 특징이죠. 본문과 다르게 산문은 어조와 리듬의 변화가 생기고 애틋하고 이 간절한 그리움을 이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로 촉발된 그 감정의 변화, 오연에서 등장하고 앞과 뒤 그 문문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오연의 특징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들, 추억하고 회상했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별처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라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화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존재들과 단절된 공동체와 단절된 상태, 고립된 홀로 외롭고 쓸쓸한 화자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죠. 어떻게? 도치법. 원래는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별이 아스라에 멀다. 공간적 거리감과 시간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과거의 시간은 돌아갈 수 없죠.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거리. 이제 너무 멀어진 사이구나. 우리 심리적 거리감 있죠. 어머님. 무엇보다 화자가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 당신은 어디에?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북간도 아주 구체적인 공간이죠. 고향이죠. 화자 구체적으로 해상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멀다. 거리감 있죠. 자, 그런데 그 북간도는 바로 과거의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던 공간. 공간. 고향하면 떠오르는 그 상징들이 있거든요. 유년 시절에 아름답고 어떤 평화로운 그리고 또 고향하면 풍족하고 생명력이 넘쳤던 공간으로서 이 북간도.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다. 화자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 무엇. 무엇을 사전에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1번으로 해석하면 화자가 난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2번으로 해석하면 굳이 밝힐 필요 없는 내 그리움의 존재들, 앞에서 추억했던 회상했던 그 대상들, 별로 시작된 그 그리움의 대상들을 의미할 것이고, 그 아름다움, 그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본다고 했죠. 별빛, 바로 별 그 자체죠. 아름다운 그 별빛이, 언덕에 별이 내렸으니까 언덕도 이제 아름다운 공간인데, 동시에 화자가 어디서 별을 세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났죠. 화자는 지금 언덕 위에 있구나.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예요. 화자와 동일한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름을 쓴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을 쓰는 것, 내 존재를 쓰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것을 자아 성찰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름을 썼어. 자아 성찰을 했어.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화자는 도대체 왜 흙으로 덮었을까? 바로 화자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을까? 부끄러움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덮고, 그랬을 때 화자의 감정,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을 덮었을 때 그때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순간 너무나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어. 아름다운 별들에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싹 덮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감정일까요? 자신의 별에 나란히 있지 못하고 덮는 화자의 감정. 그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죠. 흙으로 덮은, 이것은 또 10년에서 그 무덤이 이미지와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부끄러울까?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부끄러워. 지금 화자가 어려운 상황, 생각만 해요. 외롭고 쓸쓸해 하면서 특별히 어떤 행동을 실천을 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해. 추억에만 잠겨 있어요.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계속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에서 화자가 유일하게 하는 행동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흙으로 덮는 것,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나머지 다 생각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덮은 그 화자의 감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는, 자, 이 따는이 자기 딸에는이라는, 이 따는 중요합니다. 이 따는이 들어가면서 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는 건데, 이 따는이 처음에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 시는 구연에서 끝이 나는 시였어요. 그런데 아주 절친한 후배, 정병욱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에게 처음 별에 든 밤이라는 시를 보여주니까 윤동주 시인에게 이 시 너무 슬픈데 너무나 슬프게 끝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윤동주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연에 따는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10년 전체의 내용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별에 든 밤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자기 딸에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벌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화자와 벌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화자의 감정이 벌레에 이입되어 있거든요. 그 벌레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밤을 새서. 자, 그럼 먼저 벌레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죠? 감정이 또 슬퍼요. 슬프게 울어요. 무기력하게 아무런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어떤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벌레가 자신을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자신의 성찰을 기반으로, 왜? 자신이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벌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요. 화자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 자신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가된 신년이라고 했죠. 드디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극적인 변화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따는입니다. 따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 봄이 오면 겨울은 가을밤보다 더 내막고 힘든 상황이에요. 더 암울하고 불확실한 현실이죠. 근데 그 겨울이 어떨 것이다? 지날 것이다. 봄이 온다. 봄. 가을 뒤에 겨울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는 그 당위성이 있죠.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이 예언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따름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계절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언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의 별. 전에는 나의 별이 없었죠? 그 전에 없던 이 나의 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화자의 부끄러움이 온전히 해소되어야지만 가능한 인식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무덤,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흙으로 덮는 그 이미지와 연결되는 그 무덤. 무덤은 죽음, 소멸, 즉 화자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겠죠. 그런 희생과 헌신 위에 새로운 생명, 파란 잔디, 죽음 이후의 생명이니까 부활이죠. 재생,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화자가 원했던 어떤 꿈, 어떤 이상, 어떤 미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그럼 왜 무덤인가? 왜 많고 많은 이미지 중에서 무덤으로 연결시켰는가? 자아성찰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주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물론 자아성찰,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이켜보는 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정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인식을 통해 진정한 성장, 내적인,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꿈, 이상,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자랑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비읍니다 말을 하다 드디어 거회다. 이 시에서 처음 나타나는 미래 시제죠. 무슨 뜻이죠?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는 그 다짐의 표현이죠. 동시에 예언적 진술입니다. 화자의 희생으로 밑거름 죽었잖아. 밑거름 되는 거죠. 화자가 원하는 꿈, 이상,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렇으니까 그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엔 자신은 없다라는 인식도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예언, 이 확신은 구연에 더 추가된 다른 10년의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이 계절적 당위성, 이러한 인식 하에 가능한 시입니다. 별에는 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시가 구연에서만 끝났다면 너무나 슬프게 끝나는 시죠. 화자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존재를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화자가 자신을 벌레로 빗대서 나 슬퍼 이렇게 끝나는 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따능이라는 단어 그리고 10년이 추가되면서 슬픔 후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화자가 원하는 그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희망적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별해는 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